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릴 건데 사진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만약에 사진으로 쭉 찍는다면 그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사진이 아닐까. 가장 이 기분 좋음, 이 기쁨을 전 국민, 전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드디어 이 사진 속의 사람들 표정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바로 광복입니다. 광복.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거죠. 이 제목을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광복이 역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죠. 근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다는 건 드디어 우리가 누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우리만의 정부를 세워야 될 거다. 우리만의 국가를 세워야 될 거다. 그 생각도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일본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저 연합국은 일단은 미국이 중심이긴 하지만 미국, 영국, 소련 뭐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죠. 중국도 포함되고요. 아무튼 일본은 이런 자기들이 그동안 싸워왔었던 연합국 측, 미국, 영국, 소련 측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연합국 측이 요구했던 모든 사항들을 다 들어줘야만 됐었기 때문에 연합국 측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었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을 포기해라. 그 얘기를 따라서 자신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두 군데, 우리 한반도와 대만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한국과 대만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요게 이제 일본이란다. 그 미국의 미주리함이라 그래서 미국 함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측 대표가 미국을 상대로 완전히 무조건 항복하는 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에 패색이 짙을 때 거의 질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연합국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회담했었던 게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회담들이에요. 이 회담 내용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포기시키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카이로 회담에서 있었고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회담에서 고스란히 재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은 어떤 회담 이름을 외워달라는 것보다는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연합국 측에서 어쨌든 일본이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할 수 있었다.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의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1929년이 되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고 일본도 이때 경제 위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일본처럼 이 경제 대공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못한 나라들,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침략 전쟁을 선택하게 되죠. 그 나라들이 선택했던 사상이 전체주의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 뭐 이런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희생은 뭐 올바른 것이다 뭐 이런 전체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서 침략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런 전체주의로 들어섰었던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그에 맞서 싸웠던 게 미국, 영국, 소련 같은 연합국들이죠. 그래서 이 연합국들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 독일과 맞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쭉 일본을 상대로 독립활동을 해왔었던, 독립운동을 해왔었던 우리는 지금 일본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연합국 측에 합류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게 연합국 측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 공간에서는 이 2차 세계대전 안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연합국 측에 합류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던 거죠. 이 연합국 대열에 합류해서 일본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한다는 건 그 다음 스텝은 국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국내 여운형 중심의 건국동맹이 있었죠. 그게 규모가 조금 더 커진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여운형 선생님이시고요. 이거를 좀 치우면 그죠. 그리고
건국동맹이 발전한 게 건국준비위원회고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지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완전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일본이 정부로서 물러났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부를 만든 건 아니니까 사실상 무정부 상태란 말이야. 무정부 상태면 제일 불안한 게 치안이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전국 각지의 치안대를 조직해서 각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지 않도록. 치안 뭐예요?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렇게 각 지역의 치안대를 조직해서 각 지역의 기본적인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근차근 건국 국가를 세우는 일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외부에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임시정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읽어보셔야 될 게 임시정부 귀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시정부 구성원들 귀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성원들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의 어떤 한 축의 역할을 했었던 이 김구의 이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는 정식 정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었던 이 임시정부가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단위로 들어오지 않고 정부의 구성원들이 개개인 자격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소련이 이제 일본에 전쟁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일본이 이제 패배하는 건 봤죠.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패배하는 게 언제예요? 일본이 아예 항복을 선언하는 게 우리의 광복절이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는 게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8월 15일. 8월 15일이고요.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게 언제냐면 8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지, 일주일 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극적으로 알기로는 일본이 핵 맞고 항복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지고요.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질 게 확실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일본이 핵폭탄을 두 방이나 맞았기 때문에 항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리다는 건 아니야. 핵을 두 방이나 맞고 핵을 경험한 게 항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은 그 핵폭탄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질 나라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직전에 이 미군정을 중심으로 미국 군대를 중심으로 일본 수도가 도쿄죠. 도쿄에 대공습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데 그때 도쿄는 일본의 본토고 수도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의 피해가 사실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피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가 그 지경으로 당한 거니까 일본은 사실은 어차피 핵이 아니었어도 지긴 질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이 핵을 썼던 건 일본이 너무 끝끝내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사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을 썼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미국이 첫 핵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소련이 급하게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가 소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련은 크죠. 그러니까 소련이 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소련 옆에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 그죠? 그러니까 소련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 여기도 전선이 돼야 되고 여기도 전선이 돼야 되는 건데 음, 독일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1945년 한 4월 정도면 거의 패망이에요. 1945년 4월 정도면 독일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을 상대로 요쪽에서는 소련이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독일이 거의 질 것 같으니까 미국, 영국, 특히나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련한테 일본은 아직 팔팔하게 살아 있으니까 병력을 이쪽으로 보내서 우리 미국이 일본과 싸우는 걸 너희 소련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소련도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거의 무너져 갈 때쯤에 여기 있는 병력을 빼서 이쪽 시베리아로 옮기게 돼요. 옮기게 되고요. 어쨌든 소련이 이런 병력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소련이 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못 보죠. 그죠? 뭔가 한 게 있긴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은 이제 일본의 본토 공습을 단행하고 핵까지 떨어뜨리면서 이제 일본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영국 미국이 소련한테 군대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북부의 여기 이 지역에는 소련 군대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은 여기는 미국한테 먹힌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소련이 갑자기 급박하게 갑자기 내려서 한반도를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해요. 왜냐면 한반도를 다 차지하면 한반도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은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소련한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여기를 반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38선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38선이 어떤 의미예요? 지구에서 위치를 이렇게 볼 때, 지구에서 위치를 파악할 때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파악하는 세로축. 요게 뭐예요? 요게 경도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이렇게 쭉 그어서 이걸 파악하는 게 요게 위도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지나가는 게 태양이 지나간다고 하는 적도고. 그죠? 적도보다 북쪽 지역이면 북위 몇 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지나갔던 게 북위 38도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38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의 제안은 소련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우리 미국이 관리할 테니까 북쪽은 너네 소련이 관리해라. 왜냐면 지금 북쪽 바로 가까이에 소련 군대가 있죠. 그다음에 남한 바로 가까이 일본에 미국 군대가 있죠.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만큼은 반반 나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도 여기에 동의해 줍니다. 미국은 소련이 갑자기 내려와서 한반도를 다 먹을까 봐 이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건 소련도 조금 뒤늦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선언했죠. 그러면 일본을 만약에 이긴다면 일본이 진다면 이 소련도 어쨌든 이 전쟁에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이긴 나라로서 뭔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제안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관리하는 그래서 점점점 약간 분단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미군 부대가 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미군이 운영하는 정부라고 해서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미군정이 형성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남한 지역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정부임을 외쳤던 정부임을 주장했던 모든 단체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럼 누가 부정당하는 거야? 임시정부가 부정당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군이 근데 미군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을 물러나게 만든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 군대로 구성된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이 정부 미국이 만든 정부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정부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에 그동안 중국에서 어떤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임시정부도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총독부 건물이죠. 원래는 일장기가 올라가 있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하고 물러난 뒤에 이 총독부에 미국 깃발이 걸려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당분간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미군이 만든 정부, 그 미군정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군정이 남한 지역의 단독으로 구성이 되고 다른 자기가 정부임을 외치는 모든 조직들은 부정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임시정부 요원들이 정부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왔으며 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직접 자기들이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정부 조직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조금 달랐어요. 북한은
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선에서 나라 세우는 거 이제 준비하려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있죠. 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설치한 게 인민위원회예요. 위원회. 그죠? 이거 지울 수 있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각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인민위원회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소련이 만든 거야? 아니면 뭐 미국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련과 미국의 차이예요. 미국은 미군들이 직접 미군정을 만들어서 이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고 독점적으로 남한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소련은 한국인들이 만든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해요.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중간에 두고 간접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조금씩 사회주의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북한 전체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북이 38도선으로 조금씩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8도선이랑 휴전선은 구분하셔야죠. 휴전선은 전쟁을 쉬면서 그은 선이니까 전쟁을 치른 뒤여야겠죠.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까지는 사실은 휴전선이 등장 안 하는 거야. 그럼 휴전선은 언제 등장하겠어요?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까지 서로가 차지했던 땅, 그 사이에 선을 그은 게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